나는 국방부 5급 행정 군무원 박미영이 아니요. 지하실에 울려 퍼진 여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총구를 겨눈 헌병들 앞에서 그녀는 트렌치코트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들었죠.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 군단장 윤세령 중장이다. 상자 안에서 반짝인 것은 세 개의 별이 박힌 계급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중장이 가짜 신분으로 위장 잠입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최고 위급 장성이 이런 위험한 작전에 직접 나선 것일까요? 그녀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맹고 의심장이라는 비밀 조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에는 한 통의 익명 고발 편지와 그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군 내부 부패를 척결하려던 한 어머니의 처절한 싸움, 그 속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배신,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가 내린 선택까지.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본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중장 윤세령. 그녀의 어깨 위에 빛나는 세 개의 별은 그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치는 계룡대 제7기동군단 사령부.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6시 40분. 붉은 노을이 집무실 창문 유리에 번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까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윤세령 중장의 눈은 오직 모니터 화면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무음으로 재생되는 CCTV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논산 제133대의 훈련 장면이었죠. 26살의 청년이 연병장을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소매로 한번 훔치고 출발선에서 어깨끈을 쓸어 올리는 모습, 그리고 습관적으로 왼쪽 손목시계를 2번 두드리는 동작까지. 윤세령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그녀의 아들 윤태호 중이었으니까요. 어릴 적 운동회 때도 늘 저 습관을 보였던 아들. 긴장하거나 집중할 때면 꼭 손목시계를 두드렸던 그 버릇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모니터 화면 구석에는 18시 42분이라는 시간이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소리와 하드디스크가 가볍게 탁탁 거리는 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죠. 윤세령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엄마보다 군이 중요하다고? 윤세령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반년 넘게 통화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죠. 마지막 통화는 언제였을까요? 태호의 생일이었던 지난 3월. 그때도 고작 3분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라는 말과 네, 고맙습니다 하는 딱딱한 대답뿐이었죠. 아들은 어머니가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했고 윤세령 역시 사적 감정과 공적 지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이라는 게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핑계였을까요? 문득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태호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죠. 입학식 행사가 있었지만 윤세령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필 중요한 작전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태호는 혼자서 입학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다른 신입생들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태호만 혼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엄마였을까? 그날 밤 태호가 전화를 걸어왔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해해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서린 서운함을 윤세령이 모를 리 없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건 모니터 속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밝게 웃는 모습. 화면 너머로 들리지 않는 웃음소리가 있다면 어떤 소리일까요? 그 웃음을 보며 윤세령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죠. 중장이라는 계급장이 허락하지 않는 감정이었으니까요. 중장님, 오늘 업무는 마치셨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윤세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껐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지자 집무실은 다시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집으로 가는 길, 검은색 군용 세단의 운전대를 잡은 윤세령의 손가락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며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가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 병사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계룡대 5km, 대전 방면 23km라는 도로 표지판이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국방부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간부들의 지휘 역량 강화와 병사들의 복무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는데요. 기강 확립. 윤세령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25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오며 지켜본 군의 모습은 때로는 빛나고 때로는 어둠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늘 개선과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시대적 관행들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죠.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 역시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까요? 정의로운 방법일까요? 아니면 타협의 방법일까요? 집에 도착한 윤세령은 현관 자동문이 삐 소리를 내며 열리는 걸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센서 등이 켜지자 텅 빈 거실이 드러났습니다. 혼자 앉기엔 너무 큰 가죽 소파, 먼지 한 톨 없이 정리된 탁자,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사진 속에는 10살 무렵의 태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령이었던 윤세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태호는 어머니의 계급장을 신기해하며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윤세령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좋은 엄마였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와 냉장고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낮은 웅웅거림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죠. 윤세령은 그날 밤도 홀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침대 한쪽에만 몸을 누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그 내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윤세령은 이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태호가 엄마, 나 잘하고 있죠? 라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월요일 아침 8시 15분, 윤세령의 일상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보안망을 통해 전달된 한 통의 익명 고발 편지. 발신 부대는 논산의 제133대였습니다. 바로 아들이 복무 중인 곳이었죠. 메일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긴급 고발이라는 5글자뿐이었지만 그 간결함 속에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자 차갑고 절제된 문체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떨린 흔적이 없는 깔끔한 글씨였지만 그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이곳은 인간 도살장입니다.
대대장 배상도 중령은 악마입니다. 군기라는 이름으로 폭행과 갈취가 일상이고 이미 3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그 아래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A 3주 전부터 기침과 구토를 호소했으나 훈련 강행. 9월 14일 22시 10분 생활관 앞에서 의식 소실. 보고서에는 외박 중 교통사고로 기록. 피해자 B 10월 2일 연병장에서 집단 폭행 후 내부 출혈로 응급실 이송. 보고서에는 훈련 중 부상으로 조작. 윤세령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가며 읽을수록 숨을 고르기가 어려워졌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맹호의 심장 작전이 오늘 밤 실행됩니다. 이것만은 막아주세요. 맹고의 심장. 윤세령은 그 암호명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10년 전 군 내부에서 거론된 적이 있었죠. 당시 정보참모부에서 일하던 시절 한 번은 기밀회의에서 언급되었던 작전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작전이라고 결론 지어졌었죠. 일부 장교들이 만들어낸 허위 정보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편지와 함께 첨부된 동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증거물물 1이었죠. 윤세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밤 12시 12분. 마이너스 화면에 나타난 건 논산의 연병장이었습니다. 오후의 뙤약볕 아래 한 병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죠. 군복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34분. 마이너스 화면 오른쪽에서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 중령 계급장을 단 남자였죠. 바로 배상도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밤 12시 57분. 마이너스 배상도의 클로즈업. 그는 병사의 머리를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는 욕설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런 쓰레기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너희 같은 놈들은 군대에서 썩어 문드러져야 마땅해. 병사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콧구멍과 입가에서 동시에 나오는 선혈이 턱을 타고 목으로 흘러내렸죠.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밤 1시 37분 마이너스 그때 화면 뒤편에서 한중이가 앞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윤태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의무감이 뒤섞인 표정이 떠 있었죠. 대대장님, 그만하시죠.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고 단호했지만 어딘가 절망적인 톤이 섞여 있었죠. 윤세령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의를 위해 나서고 있는 모습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밤 1시 45분 마이너스 배상도는 태호를 한번 노려본 뒤 더욱 잔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호에게 다가갔죠. 중위님도 한몫 끼고 싶으신가? 그럼 같이 무릎 꿇고 있어. 화면 속에서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실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료 병사와 함께 말이죠. 그 모습을 본 윤세령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밤 2시 15분 마이너스 하지만 영상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상도가 무전기를 꺼내들며 말한 것이었죠. 맹호의 심장 작전 개시. 오늘 밤 12시. 그 순간 윤세령의 뇌리에 1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보참모부 작전실에서 들었던 브리핑이었죠. 맹호의 심장은 가상의 작전명입니다.
실존하지 않는 코드네임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정보과장이었던 김대령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맹호의 심장은 실존했고 더 나아가 지금도 진행 중인 작전이었던 거죠. 윤세령은 즉시 내선 전화를 들어 부관을 불렀습니다. 전화기를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조진혁 소령을 당장 부르시오. 예, 중장님. 부관의 대답이 들리자마자 윤세령은 전화를 끊고 다시 동영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모멸적인 상황에서도 동료를 지키려 했던 아들. 그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웠죠. 3분 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 조진혁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윤세령의 오른팔이자 방첩부대장이었죠. 경량화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서 특수부대 출신의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중장님? 조진혁은 윤세령의 표정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해온 그였기에 그녀의 미세한 감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윤세령의 턱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평소보다 깊게 숨을 고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논산 제133대에 직접 가야겠소. 윤세령의 말에 조진혁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직접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감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위장 잠입이요. 조진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위장 잠입을 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윤세령 같은 고위급 장성이 현장에 직접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위험합니다, 중장님. 만약 신분이 들통나면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진혁의 우려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윤세령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들통나지 않을 거요. 우리는 행정 군무원으로 위장하고 정식 감찰 절차를 밟겠소. 하지만 소령. 윤세령의 목소리에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진혁은 더 이상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런 어조를 들으면 이미 결정이 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하나로 합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윤세령에게는 이 두 가지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죠. 아들을 구하는 것이 곧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곧 아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사흘 후 목요일 오전 10시, 논산의 제133대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계절이었죠. 차에서 내린 건 평범한 행정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무원의 모습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 여성의 정체는 대한민국 최고 위급 장성 중 하나인 윤세령 중장이었습니다. 평소 꼿꼿했던 어깨선이 의도적으로 둥글게 구부러져 있었고 당당했던 걸음걸이도 조심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문의 경비병이 다가왔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단 어린 병사였죠. 나이는 20살 남짓해 보였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경비병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세령은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5급 행정관 박미영입니다. 신분증 스캐너가 삐 소리를 내며 정보를 읽어드렸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에 접근 허용이라는 초록색 불빛이 켜졌죠.
경비병은 서류를 확인한 뒤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특유의 군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름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오래된 콘크리트의 서늘한 냄새가 뒤섞인 공기였죠.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하는 구령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본부 건물 앞에서 배상도 중령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키가 180cm 정도 되는 큰 키에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음험한 기운이 돌고 있었죠. 입가에는 비뚤어진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133대 대대장 배상도 중령입니다. 배상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세령도 예의상 악수에 응했죠. 하지만 그의 악수는 필요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마치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듯한 힘이 들어가 있었죠. 손등에는 작은 흉터들이 여러 개 있었고 담배와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윤세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즘은 동사무소 직원도 군대에 감찰 오나 보네요. 그것도 여자가. 배상도의 조롱 섞인 말에 윤세령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심의 분노를 꾹 참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군민 화합 차원에서요. 그래요? 뭐 상부 지시니까 따르긴 하겠지만 우리 부대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적당히 둘러보고 가세요. 점심도 함께 하시고요. 배상도는 서류철을 툭 치며 덧붙였습니다. 상부에서 보낸 감찰이면 명단부터 주시오. 오늘 들어온 인원 다 기록됩니다. 윤세령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 기록, 오늘 제가 수거해야 할 목록 중 하나군요. 배상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병장으로 안내받은 윤세령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치를 떨었습니다. 오전 11시, 한창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병사들이 기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보통이 아니었죠. 엎드려 뻗쳐, 일어서, 다시 엎드려 뻗쳐. 중대장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사들은 이미 탈진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군복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몇몇 병사들은 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투쓰리, 원투쓰리. 구령에 맞춰 병사들이 팔굽혀펴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하는 동작들은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올 리 없었죠. 그럴 때마다 중대장의 발길질이 날아갔습니다. 야, 이게 팔굽혀펴기냐? 다시 해. 그때 한 병사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가 진짜. 중대장이 쓰러진 병사에게 다가가 발로 옆구리를 찼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사가 더 멀리 굴러갔죠. 그 순간 한중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윤태호였습니다. 중대장님, 저 병사는 어제부터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만.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쓰러진 병사를 감싸려는 자세를 취했죠. 윤세령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의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중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태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태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하지만 태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려 중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세령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모멸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한다니. 손이 트렌치코트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삼성 중장 계급장이 숨겨져 있었죠. 당장 나서서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증거를 확보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 장교들끼리는 그럴 수 있죠. 윤세령이 배상도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지로 만든 평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배상도는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요. 군기 좀 잡아줘야 한다니까요. 이게 다 사회가 너무 민주적이어서 그래요. 그날 점심시간 윤세령은 부대 식당에서 배상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었죠. 평범한 부대 식사였지만 윤세령의 입맛에는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부대 식사는 어떠세요? 배상도가 물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병사들도 이렇게 드시나요? 당연하죠. 우리는 계급 불문하고 모두 똑같이 먹습니다. 하지만 윤세령은 배상도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접시에는 추가로 나온 고기 반찬이 있었고 밥도 더 좋은 쌀로 지어진 것 같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배상도는 윤세령을 부대 내 여러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무기고, 정비창, 통신실 등을 둘러봤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곳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기는 뭔가요? 윤세령이 한 건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저기요? 창고입니다. 별로 볼 게 없어요. 배상도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 주변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계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간 윤세령은 조진혁 소령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숙소는 부대 내장교 숙박시설이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령, 병사 하나와 접촉해야겠소. 윤세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중장님. 조진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맹호의 심장의 실체를 알아야 하오. 내일 밤이 고비요. 그들은 심야 11시경에 몰래 한 병사와 만났습니다. 만날 장소는 부대 뒤편 체력단련장이었죠. 가로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어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나타난 병사는 이등병 계급장을 단 젊은 병사였습니다. 나이는 20살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죠. 그는 주변을 계속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해요. 윤세령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병사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맹고의 심장은 진짜입니다. 병사의 첫마디였습니다. 지하에 비밀 서버실이 있어요. 거기서 군납 비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데이터들을 모두 삭제할 예정이에요. 윤세령과 조진혁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창고 지하에 숨겨진 통로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면 엄청난 규모의 컴퓨터실이 나옵니다. 배상도 중령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에요. 병사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끔찍한 자료들이 있어요. 병사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돈을 빼돌렸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밤 자정 30분
윤세령과 조진혁은 부대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가을 밤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주변이 어둠에 쌓여 있었죠. 창고 주변에는 경계 근무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비워둔 것 같았어요. 병사가 알려준 대로 창고 뒤편에는 낡은 팔레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치우자 바닥에 작은 방화문이 드러났죠. 문에는 전자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진혁이 속삭였습니다. 윤세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방화문의 패널을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암호 체계였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시스템이었죠.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아래로는 좁은 금속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약 10m 정도 내려가니 또 다른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자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하이테크 서버실이었죠. 천장은 약 3m 정도 높았고 수십 대의 서버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버팬의 회전음이 거대한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웅웅웅, 웅웅웅 하는 소리가 지하실을 가득 채웠죠. 토출구에서 나오는 바람은 서늘했지만 피부에는 정전기가 돋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오존 냄새와 함께 금속성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이게 맹호의 심장이군요. 조진혁이 숨을 죽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윤세령은 가장 가까운 서버에 접근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스크롤되고 있었죠. 첫 번째 모니터에는 군납업체와의 부정 계약서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코드 MH-17A 공급 단가 조작 완료라는 글씨가 흘러갔습니다. 그 아래로는 실제 가격과 조작된 가격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죠. 차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에서는 각종 물자, 횡령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급식비, 연료비, 심지어는 병사들의 급여까지 가로채는 내역들이 있었어요. 각 항목마다 담당자와 분배 비율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모니터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사망과 관련된 조작된 보고서들이었죠. 김일병 사인 자살, 실제 구타 후 내부 출혈, 박이병 사인 교통사고, 실제 괴롭힘으로 인한 충격사 등 끔찍한 내용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윤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이 썩을 대로 썩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병사들의 죽음이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죠. 각 서버의 케이블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MH-데이터-1, MH-퍼넨셜-2, MH-커버-1-3 등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전체 시스템의 규모를 보니 이것은 단순한 부대 차원의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조직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았죠. 중장님, 이 데이터들을 복사해야 합니다. 조진혁이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윤세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익, 삐익. 예상치 못한 큰 소리에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붉은 경고등이 번갈아 깜빡이기 시작했죠. 지하실 전체가 빨간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입구의 철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두꺼운 강철문이 천천히 움직이며 그들의 유일한 출구를 막고 있었죠. 함정이었습니다. 조진혁이 외쳤습니다. 그는 즉시 철문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며 꽝 하는 소리를 냈고 그들은
지하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공기 공급구에서 나오던 바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가 차단되고 있는 것이었죠. 천장의 환기구에서 나던 희미한 바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스피커에서 배상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음성은 왜곡되어 있었지만 그의 조롱하는 톤은 분명했습니다. 감찰관님들, 아니 스파이님들, 잘 들어오셨네요. 벌초를 갖다가 도둑을 잡는 격이랄까요? 윤세령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10분 후에 이곳의 산소 공급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자동으로 삭제되죠.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박미영 씨? 실제로는 누구신지 궁금하네요.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동시에 모든 서버의 모니터에 DATA-DELETE-INITIATED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삭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공기는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5분 정도 지나자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고 귀가 먹먹해졌죠. 윤세령은 출입문 앞으로 다가가 전자 패널을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암호 시스템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군사시설의 암호 체계와는 달랐죠. 중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진혁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공기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었고 시야가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윤세령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간 군 복무를 하며 접했던 각종 비밀 시설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패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뭘 하시는 겁니까? 비상 암호 코드가 있소. 모든 군 시설에는 최고 지휘관만이 알고 있는 마스터 키가 있어. 윤세령의 손가락이 패널 위에서 복잡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입력하는 것은 국방부 최고위급 지휘관만이 아는 특수 코드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접근 거부라는 메시지가 떴죠. 시간이 더 흘러갔습니다. 공기는 점점 더 희박해져 갔고 두 사람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윤세령의 입술도 바짝 말라갔고 조진혁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중장님. 조진혁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윤세령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암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조합이었습니다. 그녀가 합참본부 근무 시절 배웠던 최고 기밀 코드였죠. 삐삐삐. 초록색 불빛이 켜졌습니다. 접근 허용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환기 시스템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이 열린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총구를 겨눈 헌병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배상도 중령과 함께 또 다른 고급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세령. 중장님. 배상도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세령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것도 말이죠. 총구가 겨눠진 상황에서도 윤세령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죠. 배상도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맞듣지 않았습니다. 헌병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윤세령만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우스우신지 배상도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요. 이제야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소. 윤세령이 천천히 트렌치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헌병들이 더욱 긴장하며 총을 바짝 겨눴죠. 검은색 군용 소총들의 총구가 모두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시죠. 우리도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배상도가 위협했지만 윤세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코트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녀가 꺼낸 건 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검은색 벨벳 상자였습니다. 상자의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표면에는 국방부 로고가 작게 새겨져 있었죠.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3개의 별이 박힌 계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삼성 중장 계급장. 금색 테두리 안에 은색 별 3개가 일렬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헌병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총구가 살짝 아래로 향했죠. 배상도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국방부 5급 행정 군무원 박미영이 아니오. 윤세령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계급장을 어깨에 달며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장 윤세령 중장이다. 순간 지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헌병들은 숨을 삼키며 서로를 쳐다봤고 총을 든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총을 겨누고 있던 상대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장성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였죠. 이것이 배상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장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윤세령은 배상도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서 있던 다른 장교를 바라봤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강준영 대령. 오랜만이군. 그 남자는 강준영 대령이었습니다. 윤세령과 같은 기수 출신으로 과거 동기였던 남자였죠.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령아, 내가 왜 여기에? 강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친밀했던 동기생 관계가 무색하게 지금 그는 범죄에 연루된 공범이었던 거죠. 그걸 묻고 싶은 건 나야. 준영아, 너마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윤세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기생이 이런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죠. 그때 갑자기 지상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웅웅거리는 저주파음이 땅을 통해 지하실까지 전해졌죠. 처음에는 하나였던 소리가 점점 여러 개로 늘어났습니다. 뭐야? 배상도가 당황해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날리기 시작했고 서버들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윤세령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손목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예정 시간이군. 그 순간 지하실 위쪽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양의 먼지가 위에서 쏟아져 내렸죠. 천장 한쪽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더니 그곳으로 두꺼운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제7기동군단 특임대다. 모두 무기를 버려라. 검은 전투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신속하게 강하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움직임으로 지하실을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자동 소총을 들고 있었죠. 헌병들은 당황한 채로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는 저항할 엄두를 낼 수 없었어요. 배상도와 강준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중장님, 늦지 않았습니까? 특임대장이 윤세령에게 다가가 정중히 경례하며 보고했습니다. 그의 계급장은 소령이었고 얼굴에는 전투 위장크림이 발라져 있었죠. 윤세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로프를 타고 올라가자 밖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밤하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수리온 헬기들이 부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고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부대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마치 나처럼 밝았습니다. 지상에는 이미 제7기동군단의 병력들이 완전히 부대를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K-21 장갑차들이 부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무장한 군인들이 모든 요소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원래 부대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연병장에 집합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안도감도 느껴졌죠.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배상도 중령을 군법에 따라 구속한다. 윤세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이 배상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배상도는 마지막까지 악을 쓰며 저항했습니다. 이건 월권이야. 감찰권 남용이라고. 나한테는 뒤가 있어. 너 같은 년이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하지만 윤세령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25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오며 이런 부패를 수없이 봐왔지만 자신의 아들이 있는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강준영 대령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윤세령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과거 동기생으로서 느끼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준영아. 윤세령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세령아. 강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가 꿈꾸던 군대가 이런 모습이었나?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어. 그런데 점점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고. 미안해. 윤세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기생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작전이 완료되자 부대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임시 지휘관이 파견되었고 병사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세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배상도와 강준영은 말단에 불과했고 진짜 거대한 조직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 후 목요일 오전 10시 국방부 본부 군사법원. 윤세령은 징계위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법정의 높은 천장 아래 어두운 나무 패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비치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5명의 심판관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별을 단 고위급 장성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윤세령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씩 마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들도 결국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구나. 윤세령 중장. 귀하의 행위는 명백한 지휘권 남용입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윤세령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곧게 세우고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엄지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세령은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회색빛으로 흐려져 있었죠. 저 하늘 아래 어디선가 아들이 복무하고 있을 텐데 과연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할 말이 있습니까? 위원장의 질문에 윤세령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위풍당당했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썩어 빠진 조직을 보고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심판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절차를 무시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죽어가는데 서류 검토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이 한 남자가 들어왔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강인국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공간의 주인인 것처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깨에 빛나는 4개의 별,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위원장조차 그 앞에서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윤세령은 강인국을 바라보며 직감했습니다. 진짜 적이 나타났구나. 윤세령 중장. 강인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압력이 법정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죠. 참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군 전체를 뒤흔들어 놓으시다니. 그의 말에는 칭찬도 비난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욱 섬뜩했습니다. 윤세령은 강인국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 강인국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마치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관찰하는 과학자 같았어요. 그런데 중장님이 확보한 증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죠. 윤세령의 심장이 빨라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곳에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인국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세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배상도는 말단일 뿐입니다. 그 말에 강인국의 미간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증거 없는 추측은 의미가 없습니다. 증거는 때가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둘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법정의 다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강인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윤세령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시선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윤세령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어요. 적의 정체를 확인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며 윤세령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강인국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였어요. 엄마, 나 때문에 힘든 거 맞죠?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세령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니야, 태호야. 엄마는. 하지만 통화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어봐도 꺼져 있었죠.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윤세령의 잠을 깬 것은 현관문을 두드리는 급박한 소리였습니다. 중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조진혁 소령의 목소리였죠. 윤세령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조진혁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태호 중위가 실종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세령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죠. 역시 그들이 움직였군. 어젯밤 10시 15분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조진혁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부대 CCTV 화면이었어요. 태호가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지만 함께 있던 사람의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세령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으면 혼자 와라. 48시간. -M. 윤세령은 즉시 조진혁을 불렀습니다. 소령, 러시아 쪽 인맥 있소? 네. 러시아요? 에레보스는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이야. 우리만으론 한계가 있어. 조진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 교환장교 시절 알게 된 러시아 지한류 요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FSB 소속이지만 당장 연락해. 하지만 비공식 채널이라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나. 2시간 후 조진혁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연락이 닿았습니다. 에레보스가 러시아에서도 수배 대상이라고 합니다. 협력 가능하다고 하네요. 조건은 에레보스의 러시아 내 불법 활동 증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윤세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한편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는 하기담 대위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죠. 찾았다. 하기담이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에레보스의 자금 이동 경로가 나타나 있었어요. 중장님께 보고해야겠어. 하기담은 즉시 윤세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장님, 에레보스의 아시아 본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근교의 폐공장입니다. 확실한가? 네. 그들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역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하기담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미스터 블랙의 실명도 확인했습니다. 한스 밀러, 독일 출신입니다. 과거 동독 슈타지 출신이에요. 윤세령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슈타지라. 그럼 고문 전문가겠군. 다음 날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의자에 묶인 태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윤세령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새로운 상처가 생겨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폐공장에서 만나자.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윤세령은 조진혁을 불렀습니다. 준비됐소? 러시아 측과 협력 체계 구축 완료했습니다. 하기담 대위도 현지 통신망 해킹 준비 마쳤고요. 좋아. 그럼 출발하자. 중장님, 정말 혼자 가시는 겁니까? 겉으로는 혼자야. 하지만 너희가 있잖아. 윤세령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함정에 빠질 차례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윤세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너머로 시베리아의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었죠. 태호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간다. 같은 시간 블라디보스토크의 폐공장에서 미스터 블랙이 부하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군. 모성이라는 건 참 이용하기 쉬워. 미스터 블랙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과학자 같았어요.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아직은. 좋아. 거래가 끝나면 둘 다 처리해. 차가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8시간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근교. 시베리아의 차가운 바람이 윤세령의 코트를 휘날렸습니다. 폐공장은 소비에트의 잔해처럼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죠. 윤세령은 약속된 장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조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중장님, 러시아 특수부대 배치 완료. 하기담이 통신망 장악했습니다. 윤세령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스터 블랙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스 밀러, 일명 미스터 블랙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는 태호를 끌고 온 부하들이 따라왔죠. 시간을 잘 지키는군요. 미스터 블랙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윤세령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멍자국들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엄마. 태호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윤세령의 가슴이 미어졌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자. 미스터 블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세령은 하드드라이브를 건네줬어요. 미스터 블랙이 노트북으로 확인하는 동안 윤세령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완벽합니다. 이제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윤세령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럴까? 뭐라고? 당신이 받은 건 가짜야. 미스터 블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데이터가 모두 더미 파일이었어요. 어떻게? 슈타지 출신답게 감정이 없군. 한스 밀러. 윤세령이 그의 실명을 부르자 미스터 블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부하들이 당황했지만 미스터 블랙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군요.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가 권총을 꺼내 태호의 머리에 겨눴어요. 진짜 데이터의 위치를 말하십시오. 이미 늦었어. 윤세령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1시간 전에 전 세계 언론사에 전송 완료됐거든. 미스터 블랙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불가능해. 당신은 혼자 왔잖아. 혼자 왔다고 해서 혼자 일한다는 법은 없지. 바로 그 순간 이어폰에서 조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 개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미스터 블랙이었습니다. 러시아 저격수의 정확한 사격이었죠. 나머지 부하들도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특수부대가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엄마. 태호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윤세령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태호야. 엄마가 영웅이에요. 아들의 말에 윤세령은 더욱 세게 안았습니다. 한 달 후 윤세령의 예편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있었어요. 중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조진혁이 아쉬워했습니다. 윤세령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국가는 명령으로 움직인다. 나는 심장의 명령을 따랐다. 그녀가 남긴 개혁은 군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맹호의 심장 사건으로 부패가 척결되었고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윤세령이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책 너머로 수상한 그림자가 스쳤어요. 바람에 실려온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에레보스의 다른 지부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윤세령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맞서겠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예요.